그 저번 시간에 여러 나라까지 찍었는데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삼국시대도 그렇고 통일신라 과정도 그렇고 그거는 다 남아있는데 고려시대에 관련된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고려시대 먼저 시간 되는 대로 찍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그 삼국과 관련된 거를 찍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나오게 됐을 때가 918년도예요. 그래서 이 918년도에 왕건이라는 사람이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됐었죠. 당시에 고려는 후고구려의 궁예의 신하였지만 궁예가 관시법을 폭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왕건이 이를 몰아내고 왕이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왕이 됐었던 왕건은 수도를 이제 기존에 자신의 근거지였었던 송악, 즉 개경으로 다시 옮기면서 이제 고려 나라가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36년에 이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했었던 왕건은 이제 체제를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왕건은 초기에 나라를 세운 사람이다라고 해서 태조라는 칭호를 얻게 됐었죠. 이 태조는 민생 정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세금을 줄여주는 취민 유도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민 유도 정책으로 인해서 기존의 세금의 10분의 1을 이제 줄여주게 돼요. 그리고 빈민구율 정책을 위해서 이때 흑창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이 흑창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서 고구려 시대 때 배웠었던 진대법이 있었죠. 춘대 추납의 원칙을 통해서 가을에 곡식을 빌려주면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면은 가을에 갚도록 만드는 이 진대법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흑창의 특징 중 하나는 경기 지역에 한정돼서 시행되었었다라는 게 특징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역할에 따라서 너희들 토지 줄게 라는 역분전을 이때 지급도 하기도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호족의 정책으로 들어가지만 일단은 민심으로 들어가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족 정책이 있었어요. 이 후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려라는 나라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호족의 힘은 셌었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했을 때 이때 당시에도 결국에는 호족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었죠. 그래서 이 호족들한테 뭔가 이득을 주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얘네들한테 너무 많은 이득을 주면 안 되니까 이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일단 먼저 호족을 이득을 주는 호족한테 우호적으로 얘네를 뭔가 자 우리는 한편이야 요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정책을 하게 되고, 이때 당시 왕건이 29명이랑 결혼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앞으로 너는 이 새로운 나라의 왕족으로 출발할 거야 라고 해서 왕시성을 주는 사성제도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성제도와 그리고 역분전까지 주게 되면서 이 호족 애들한테 자 우리는 하나야 요런 것들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호족 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실시했었던 정책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사신간제도예요. 자, 그 지역에 있었던 유력 지방 출신이 중앙에 왔어요. 그러면은 야 내가 지금 여기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 있었던 호족 애들이 날 떼어갖고 날 치면 안 되니까는 너가 이 지역을 감시해 주지 않을래? 라는 사신간 제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인 제도라고 해서 지방에 있었던 호족의 유력자들이나 아니면 그 자제들을 중앙에 보내서 공부시켜서 그들을 인질로 만드는 정책이었었던 기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족 애들을 견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태조는요 북진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북진 정책을 일하는 먼저 서경을 중시 여겼습니다. 서경이 어디냐? 옛 고구려의 수도였었던 평양이에요. 그럼 고려는 애초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기 때문에 항상 서경을 중시 여기라고 왕건이 얘기했었고, 너희가 재임 중에 1년 중 100일은 서경에서 머무르라고 얘기할 만큼 서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왕건 같은 경우는 발해는 우리의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럼 이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해를 멸망시켰었던 거란이 있는데, 이 거란과는 적대적으로 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거란과 적대적으로 뒀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만부교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고, 자 마지막으로 태조는 이 정치적으로 후대에 있었던 관료들과 왕들한테 여러 가지 말들을 남기게 되는데, 먼저 관리들한테 남겼었던 게 정계와 계백요서라는 게 있었죠. 하지만 요것들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거 말고 후대 왕한테 전남 나의 말이 있다, 10가지 말이 있다 라고 해서 이 나왔었던 게 훈유 10주였었죠. 그래서 서경을 중요시 여기고 거란과는 적대적으로 여겨야 되며 불교를 중요시 여겨라. 그래서 불교의 행사 중에서 연등회와 팔간에는 항상 성대하게 치러라 라는 이런 10가지 말을 남기고 왕건은 세상을 떠나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호족 애들이 자신의 손자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고 호족애들이 지들끼리 치고 싸우고 빠지고 그랬어가지고 이 정종 시기 때는 왕규의 날이라든가 이런 난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4대 임금이었었던 광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광종 같은 경우는 애초에 피해군주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얘는 먼저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들을 실시했는데 먼저 왕권 강화 정책으로요 과거제라는 걸 실시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과거제를 실시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후주 출신의 쌍기가 건의를 하게 됩니다. 전하, 저희 중국 후주에서는 말이죠, 이 왕이 권력을 올리기 위해서 똑똑한 신하들을 뽑습니다. 근데 이 신하들을 시험을 통해서 뽑는데 이거를 고려도 들어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후주 출신의 쌍기의 건의를 통해서 나왔었던 게요, 첫 번째가 과거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제가 실시되고, 자, 그 다음에 신하들의 공복을 제정해서 왕과 신하들의 위계를 바로 잡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호족들 견제 정책으로는요, 노비양권법을 통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줌으로써 호족들의 세력을 줄여버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비양권법을 통해서 그리고 과거제 공복제정을 통해서 왕권을 올리고 호족애들을 견제하게 되면서 광종 호족을 대거 숙청하게 됐었고, 그래서 피해 군주라고도 불렸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광종 같은 경우가 얘가 이제 뿜뿜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뛰어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중국과 같은 연호를 사용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때 연호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연호를 광덕 혹은 중풍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이 있어. 성종인데 이 성종 같은 경우도 얘는 6대 임금이야. 얘는 4대 임금이고 얘는 이제 1대 임금이야. 정확히 이제 황제라고 불리겠지. 그래서 성종은 딱 오고 나서 안 되겠다, 나는 체제를 정비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정비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유능한 신하였었던 최승로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통해서 개혁의 방향성을 보여줬었고 이거에 따라서 성종은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먼저 기존의 정치 같은 경우 고려는 그 정치 이념을 불교로 따랐었는데 이 불교가 현재 폐단이 심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힘들게 하다 보니까는 안 되겠습니다, 유교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치 이념을 불교에서 유교로 바꾸게 돼. 그래서 불교에서 유교로 바꾸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불교 행사였었던 연등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 연등회는 축소가 되게 됐고 그리고 팔관에는 이때 폐지가 됐었던 거야. 이렇게 됐었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행정체제를 이때 정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게 되냐면은 기존에 중국 당나라 걸 모방을 해갖고 이성육부 체제로 이제 바꾸게 됐었고 지방에는 12목을 설치해서 지방에 대해서 지방관을 파견을 했었고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기존에 호족 애들이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호족을 향리로 편입을 시키면서 지방행정체제를 더욱더 강화했었던 게 최승로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유교로 바꿨다라고 했었잖아. 그럼 유교를 바꿈으로써 이 유교와 관련된 뛰어난 학자들을 키울 학교가 필요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요게 이제 국자감이라고 부른다 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종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성종 시기 때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무슨 사건이냐? 바로 이 성종 시기 때 거란이 침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란과 1차 침입이 성종 시기 때 일어나게 됐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성종 때 있었던 신하들은 거란이 쳐들어오게 되니까는 어떡하지? 왜 거란이 우리 쳐들어올까?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왜냐면은 당시에 동아시아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고려가 있었고 그리고 송나라가 있었고 여기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민족이 있는데 얘가 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여진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송나라랑 거란이랑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고려라는 존재는 이들한테 필수적인 존재였단 말이지.
고려가 어느 편에 쓰는 순간에 이들의 균형은 무너지기 때문에 송나라, 거란 모두 고려한테 잘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고려는 송나라가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돈이 되기 때문에 송나라랑 지금 친하게 지냈었고 애초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기 때문에 거란과는 적대적이었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거란이 송나라가 잠깐 주춤주춤하다 보니까는 지금 시기 때 우리 거란이 고려를 치면은 오히려 후방에 안정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성종 시기 때 거란 1차 침입 단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려에 있었던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항복으로 하자, 우리 그냥 거란한테 항복을 해서 지금 위기를 모면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거를 반대했었던 유일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누구였었냐면 서희라는 사람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서희가 성종한테 얘기하는 거죠. 전하, 폐하, 제가요 지금 거란의 장수와 회담을 하고 와갖고 거기서 승리하고 오겠습니다. 절 믿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서희가 거란의 장수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 장수 이름이 소손영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서희와 소손영이 외교談판을 하게 됐었는데 이때 이제 소손영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너희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아니야, 오히려 고구려를 계승한 거는 고구려 땅에서 일어났었던 우리야 라고 이야기하니 이제 서희가 이렇게 얘기했지. 야, 나는 너희 하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애초에 너희는 고구려 땅에 일어난 거지 고구려를 계승했다 표방도 안 했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는 너희가 계승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승한 거야. 이러니까 여기서 말빨에서 밀렸었던 소손영이 이제 쟤네들의 본심을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러면 너희는 왜 바다 건너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냐? 오히려 바다도 안 건너도 되고 육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더 가까운데 왜 우리랑 친하게 지내지 않는 거야? 이러니까 서희가 얘기하기를, 야, 너희한테 가고 싶은데 이 땅을 지나가야 돼. 근데 이 땅을 지나가려면은 여기 있었던 여진애들이 막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여진애들을 물리쳐주면은 우리가 너희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물리쳐준 김에 너희한테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이 땅 우리한테 주지 않을래? 이러니까 소손영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때 이 땅과 함께 거란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침입의 결과 이제 고려는 강동육주를 획득을 하게 됐었던 거지. 자, 이랬었어.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성종이 죽고 나서 목종이 이루어지고요. 이 목종 시기 때 얘 어머니가 막 남자에 미쳐가지고 으악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걸 화가 나가지고 강조라는 사람이 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강조의 정변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태비돼 있고 강제로 태비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종이 올라오게 되는데 거란이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그리고 고려가 송나라랑 절교하겠다는 약속을 맺었는데 그거를 안 지키고 계속 송나라랑 교역을 하니까는 강조의 정변과 그리고 자신들과의 약속을 안 지켰다는 구실로 인해서 얘네가 2차 침입을 단행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 거란이 2차 침입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현종이 처음에는 나주까지 피신을 가게 돼. 그러다가 이제 강감찬이라는 장수가 이제 거란의 장수를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 왕이 잘못했다라고 하니까는 거란의 황제한테 가서 빌게. 너희가 군대만 빼주지 않을래? 이런 거야. 그래갖고 이번에도 거란이 믿고 뺐는데 이 빼는 와중에 당시 양규 장군이라고 있었어. 그래서 양규 장군이 홍화징에서 거란군을 물리쳤었던 큰 활약을 했었거든. 그렇지만 양규 장군이 이 전투에서 돌아가시게 됐었다. 그러면은 지금 고려 같은 경우가 물러나면은 바로 항복하겠다 했는데 너희 같으면 하겠어? 안 하지. 애초에 거란이 물러나게 하도록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래서 거란이 이를 알았지. 그래서 10년 뒤에 공격을 하게 되는데 고려도 당연히 얘네가 거짓말 쳤으니까 거란이 다시 쳐들어올 거 알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사회 시기 때 강감찬의 권유를 통해서 천리장성을 고려는 축소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축조가 마치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이거 하고 나서 10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3차 침입을 단행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당시에 거란의 장수는 소배합이라는 장수였었고 그리고 고려의 장수는 강감찬이라는 71세의 노령이었었어. 근데 이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소배합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게 되면서 크게 승리를 거두는데 요거를 귀주대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가 운영이 됐었던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고려의 중앙행정 정치를 살펴보면은 자, 고려의 중앙행정 정치는 이제 왕이 있고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이성육부 체제로 이루어진다 했었어. 그리고 이 이성육부 체제는 누구 때 만들어졌다? 성종 시기 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치? 방금 얘기했어. 여기서 성종시기 때 이성육부 체제가 나왔었다. 그래서 성종시기 때 이성육부 체제가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이 이성에서는 먼저 중서문화성이라는 게 있었지. 이 중서문화성에서는 일단 관리가 모든 행정체제에 대해서 총괄하는 거야. 중서문화성에서. 그래서 중서문화성이 이걸 총괄하고, 이 중서문화성의 장, 즉 대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시중이라고 부른다 했었어. 자, 그리고 나서 이 중서문화성에서 자, 이거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 처리해 라고 해서 그 처리 업무, 행정 업무를 담당했었던 게 상서성이라고 부른다 했었지. 근데 이 업무라는 건 말이야, 하나로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상서성은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육부라는 거를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했었지. 그래서 이성 육부 체제로 운영이 되었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어사대라고 있었지. 이 어사대 같은 경우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었어. 그래서 관리 비리를 감찰했었는데, 요 어사가 암행어사 할 때 그 어사라고 생각을 하면 편해. 자, 그 다음에 중추원이라는 게 있어. 우리 중추원 같은 경우는 왕의 기밀을 담당했었어. 그래서 국가의 기밀, 왕의 기밀을 담당했었는데, 요거를 추밀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왕의 비서기관 역할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도 했었어. 요거를 출납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추밀과 출납의 역할을 담당했었던 게 중추원이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섬사라고 있는데, 이 섬사는 회계 업무를 담당을 했었지. 그리고 이걸 외울 때 이 3사가 숫자 3 아니면 4라고 해서 숫자와 관련된 건 회계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면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행정체제였었어. 요게 뭐였냐면은 도병마사 그리고 식목도감이라고 불렀었지. 도병마사, 식목도감이라고 부른다 했었어. 자,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군사와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 그리고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격식을 담당을 했었던 게 식목도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고려 중앙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체제로 가봅시다. 자, 지방체제. 고려의 지방체제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이것도 성종시기야. 성종시기 때 지방에 대해 12목을 설치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현종시기 때 5도 양계 체제를 통해서 전국을 5개의 도로 나누고, 그리고 2개의 북계와 동계에서 양계를 설치했었던 거야. 그래서 5도는 실질적 행정구역이었었고, 얘는 행정구역이었었고, 양계 같은 경우는 군사적 요충지가 양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양계 지역에서는 자, 5도 같은 경우는 관찰사가 파견이 됐었고, 양계 같은 경우는 병마사가 파견이 됐었는데, 이 군사적 요충지에다가는 진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관찰사와 병마사가 파견이 됐었는데, 자, 이거 말고도 수도 주변의 지역을 뭐라 불렀었냐면은 경기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삼경지역도 있지. 삼경지역이 원래는 이제 개경, 서경, 그리고 이제 남경 지역이 있는데, 이 남경이 원래는 경주였다가 서울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지.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주현과 속현으로 나눠지게 됐었는데, 자, 여기 봐봐. 이제 요 주현 같은 경우가 관찰사가 파견되는 곳이겠지. 5도 아래에서도 관찰사가 파견됐던데, 속현 같은 경우는 관찰사가 파견되지 않았었어. 그러면 이 속현을 다스린 사람이 누구였었냐? 기존에, 자, 봅시다. 성종 시기 때 호족이 향리로 파견됐었지. 호족이 향리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었어. 편입시켰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향리가 다스리는데, 자, 고려 같은 경우는 주현과 속현을 비교했을 때 속현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었다라는 게 특징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방행정제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플러스적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것도 하나. 고려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어. 그러면 이 특수행정구역이 뭐였었냐면은 향부곡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향부곡소라고 하면은 특수행정구역이니까 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 이 향부곡소 같은 경우는 차별을 받았어. 여기는 차별을 받았는데 어떤 차별을 받았냐? 일단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금도 여기는 정말 많이 부과를 했었어. 그래서 여기는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차별을 받던 지역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선발 제도로 들어가자. 자, 고려 같은 경우는 관리 선발 제도에서 과거제를 운영을 했는데, 이 과거제에서는 문과와 그리고 잡과와 승과를 운영했었어. 그럼 이 고려는 과거제에서 무과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특징이야. 고려에서는 과거제에 무과가 없는 게 특징이다 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이 문과 같은 경우는 과거제에서 뽑는데, 자 봅시다. 얘는 제술과랑 명경과를 실시해. 그럼 제술이 뭐냐면은 글을 얼마나 재주 있게 짓나요? 명경과는 이 유교에서의 사서 오경이 있지, 그거를 보는 게 바로 명경과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았었고, 그리고 고려만 이때부터 시작됐을 때 음서제라는 게 있어. 이 음서제 같은 경우는 5품 이상의 관리가 있으면 이 관리 자제들은 관직에 그냥 진출할 수 있다는 게 음서제고, 이게 의 음서제가 정말 많이 중요했었지. 자, 그 다음에 고려는 천거라고 해서 이거는 길거리 캐스팅보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 선발 제도가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제도로 봐서, 군사에서는 중앙 같은 경우 2군 6위로 편성이 되었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주진군과 주현군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고려의 행정체제가 끝났어요.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치사로 넘어가서 이제 흐름을 파악을 할 건데, 자, 이제 성종, 목종, 현종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예종, 숙종, 예종으로 들어갈 거야. 자, 숙종 시기로 넘어가서, 자, 이 숙종 시기 때는 누가 말썽을 피웠냐면은 여기 있었던 여진애들이 말썽을 피우는 거야. 얘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고려를 괴롭히게 되니까는 숙종이 안 되겠다, 우리 백성들을 지켜야겠어 라고 해갖고 여진을 토벌하도록 토벌군을 보냈는데, 이 토벌군이 박살이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당시에 윤관이라는 작자가 있었어. 윤관이 와가지고 폐하, 제가 이들을 토벌할 수 있도록 토벌군들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윤관 시기 때 토벌군을 만들게 되는데, 이 토벌군이 별무반이라고 부르는 토벌군이었었어. 그래서 이 별무반 같은 경우는 신기군을 바탕으로 해서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그리고 항마군이라고 해서 스님들로 이루어져서 항마군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예종 시기가 돼서 이 윤관이, 자, 저희가 이 훈련의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진을 공격을 해. 그래서 이렇게 여진을 공격을 해서 동북구성을 축조를 하게 됐었지. 그래서 이 동북구성 축조와 관련돼서 이제 비석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 비석을 세우는 그림이 만들어져. 요게 바로 척경입비도라고 불러. 비석을 세우는, 국경에 비석을 세우는 척경입비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진을 공격을 해서 여진족들을 견제하고 물리쳤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 동북구성이 있잖아. 요 동북구성이 유지하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여진 애들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빌어. 한 번만 봐주면은 진짜 고려한테 평생을 충성을 다 바치겠다. 그러니까 저희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저 여기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래 이거 돌려줄게 해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여진 애들한테 반환을 해줘. 이거를 여진한테 반환을 해줬는데, 여진 애들이 요걸 바탕으로 성장을 해버려 하필. 그래서 이 반환했지만 이걸 바탕으로 여진 애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여진이 금나라를 건국하고, 그리고 얘네 규모가 커지면서 거란을 물리쳐버리고 요쪽 중원 지역까지 진출해버리는 거야. 근데 얘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지금 금나라 건국하고 나서 고려의 사대 관계를 요구를 하게 돼. 근데 이거를 당시의 권력자였었던 이자겸이 수용을 해버린 거야. 즉 이거를 당시의 권력자였었던 이자겸이 수용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이 이자겸이라는 존재는 뭐냐 라고 하면은, 이 이자겸이라는 존재를 보기 전에 고려의 이 음서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권력 구조를 봐야 돼. 자, 이 음서제는 기존에 태조가 나라를 세우고 호족 애들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호족 애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었어. 그리고 그 혜택을 통해서 이들이 관직과 관리가 되게 됐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얘네가
관직에 오르고 그리고 음서제를 통해서 이 음서라는 걸 통해서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만들고 왕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문벌이라는 세력을 만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벌 세력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파평윤씨 가문도 있고 그리고 경원이씨 가문도 있었고 그리고 경주김씨 가문도 있었는데 여기서의 파평윤씨는 윤관이었어. 근데 윤관은 아이러니하게도 문벌임에도 불구하고 왕한테 충성을 바쳤었지만 그렇지 못했었던 게 경원이씨였었던 이자겸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자겸은 자신의 아버지였었던 이자연 때부터 권력을 세습받아서 그걸 막 부리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얘가 권력자가 됐었던 게 당시에 예종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예종과 이자겸의 둘째 딸을 결혼을 시켰어. 그래서 낳은 애가 누구냐면 인종이었는데 자 인종한테 권력을 좀 더 나눠주기가 싫고 자기가 더 유지하고 싶은 거야. 자기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결혼을 시키면서 자기 권력자가 되는데 이렇게 권력자가 됐었던 이자겸은 금나라의 사대 관계의 요구를 수용을 안 하게 되면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자신의 세력을 잃게 돼. 왜냐면은 자신의 재산이 내놔야 되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사대 관계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고려는 이때부터 금나라의 군신 관계가 되는 신하국가가 되는 그러한 사대 관계가 맺어지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지금 요 인종 입장에서는 어때? 자기의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게 되니까 이자겸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자겸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거를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 이자겸의 권력자가 됐었고 이렇게 더 권력자가 됐었던 이자겸은 자기의 손자이자 그리고 3인 인종을 죽이려고 했지만 번번이 이 셋째 딸과 넷째 딸이 오히려 막아버리게 돼. 그러면서 인종이 당시에 이자겸의 신하였었던 척준경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척준경을 통해서 이자겸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척준경을 유배를 보내버리게 됐었던 거야. 자 그러면서 인종이 어떻게 할까? 지금의 원래 수도였었던 개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세력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오히려 다른 세력을 이용해갖고 내가 세력을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이제 인종이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하다가 당시에 서경파 애들이 나서게 돼. 그래서 이 서경파 애들 주도로 해서 인종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서경파를 견제하는 개경파 세력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인종 시기 때는 이자겸의 난도 있지만 서경파와 개경파가 이제 붙는 사건도 있었어. 그러면은 이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정지상이라는 인물이었었고 그리고 묘청이라는 인물도 있었어. 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부식이라는 사람이었었어. 자, 이 정지상과 묘청은 자 불교를 숭상했었고 그리고 풍수 지리설을 이야기를 했는데 김부식은 유교를 바탕으로 정치 이념을 내비쳤단 말이야. 그리고 서경파 애들은 우리가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금정벌을 이야기하는데 자 오히려 개경파 같은 경우 지금 금나라면 칠 수 없다, 체급이 너무 큽니다 라고 해서 금나라의 사대를 하게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고려는 애초에 태조가 만들었을 때부터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서경파 애들은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라는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지만 얘네는 오히려 아니야 신라 계승을 표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이유가 이 김부식은 경주 김씨야. 즉 신라의 수도였었던 경주에서 파생되었었던 김씨였던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걸 인정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붙었는데 처음엔 당연히 인종이 여기 서경파 말을 들어줬었어. 그래서 자 나는 이 서경으로 이제 천도할 거야 해서 이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막 준비를 했지. 그래서 궁궐도 막 이렇게 지워가지고 이제 우리 큰 복을 이룰 거야, 대화세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대화궁이라고 이름까지 지었었어. 그런데 이런 게 웬걸? 인종이 이거를 보려고 방문한 날 천둥번개가 이제 딱 하게 되면서 여기가 박살나버리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연스럽게 우와 이거 못해 먹겠지. 그래서 인종은 이거는 하늘의 뜻이 안 맞다 라고 생각해서 서경천도를 반대하게 되고 없던 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거 고민하고 오히려 없던 일로 얘기하셨지만 고민할 거야. 그러니까는 왕을 고민하고 있던 왕을 설득해야겠다 해서 묘정이 꾀를 부렸지만 오히려 그 꾀가 발각이 돼버려. 그래서 이 서경천도는 아예 없었던 일로 바꿔버리게 되니까는 안 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었던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요거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국호를 대위라고 하고 연호를 천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주도했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김부식이 진압을 하게 되면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끝이 나가게 되고 오히려 개경파의 세력만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안타까움만 나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제 실패로 끝나는 걸 보고 이제 일제강점기 역사학자였었던 신채호 선생이 이야기하시기를 이거는 조선사 1000년의 대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타까움을 표방을 하셨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그래서 이 칸이 여기까지인데 잠깐 이제 무신정변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